안녕하세요. 올가아지입니다. 80일간의 투자일주 오늘 8일차 시황 투자 용어 자기관리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은 국채 금리가 무려 1.174%. 지난주에 국채 숏에 유혹에 질 뻔했는데 역시 국채 시장 앞에서는 겸손해야겠다 다짐하면서도 1.1%대라고 계속해서 고민을 좀 하게 만듭니다. 국채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그 데실링, 미국 정부 채무 한도 문제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성장 둔화 문제가 좀 이슈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이퍼링을 9월에 언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개 개인의 의견일 뿐 결국은 연준이 하는 대로 따라야죠. 지금 연준 이사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잭슨 홀은 아닐 것 같고 9월에 보고 이야기하겠다는 투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봐야 할 것 같고 그런데 동시에 저도 이번 주에는 살짝 생각이 바뀌려고 하는 것이 미국 지표들만 보면서 저는 테이퍼링 언급은 해야 된다고 전 생각했는데 연준이 지금 미국보다는 글로벌 경제를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는 큰 영향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이미 백신율도 70% 찍었으니까 근데 다른 국가들에는 아직 심각한 수준이고 결국은 글로벌 경제가 안 좋으면 미국 성장도 둔화되거든요.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가 이제 시작된 이래로 아주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연준에 대한 의존도도 엄청 높아졌어요. 그래서 쉽사리 테이퍼링을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공생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 종식이 오히려 주식에는 악재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슬슬 조정은 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9월 전에 조정이 온다면 그냥 테크니컬 조정일 것 같고 연준의 테이퍼링과 함께 조정이 온다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추이를 잘 살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분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변수가 아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가을에 정말 주의해서 살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테이퍼링이 똑같은 테이퍼링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여름이 지나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잦아들고 성장이 좀 픽업하면서 테이퍼링을 이야기하면은 그렇게까지 악재는 아니라 봐요. 조정은 받겠지만 연준이 보기에 경제 전망이 좋다는 것이고 혹시 나빠지더라도 다시 연준이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름 지나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잦아들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 지표도 성장도 올라오지 않는데 연준이 테이퍼링 이야기를 한다?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연준이 슬슬 속내로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기 시작했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어요. 더 이상 일시적인 인플레의 그런 레토릭이 아니란 거죠. 지금의 이런 엄청난 유동성이랑 엄청난 부양책들은 전부 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테이퍼링이 진행되면 하락이 엄청 세게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이 시나리오는 가능성은 적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세 가지 시나리오 정도 생각해보면은 여름 지나면서 변이 바이러스가 잦아들고 성장도 뒷받침돼서 테이퍼링을 언급할 경우에는 조정을 받을 것이고 여름이 지나면서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되고 성장도 둔화돼서 테이퍼링 언급이 좀 미뤄지면은 이제 주식은 좀 더 오르겠죠. 근데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는 여름 지나면서 변이 바이러스도 지속되고 성장도 둔화되고 있는데 테이퍼링을 한다면은 이제 베어마켓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과학자들이 지금 3차 웨이브에서 또 새로운 위험한 그런 변이 확률이 높다고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이제 백신을 무력화시키는 바이러스가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은 그건 좀 큰일이겠죠. 근데 그러질 않기를 바라고 일단 차트상으로 특기할 만한 부분은 나스닥이 계속 컨솔리데이션 패턴 계속 이렇게 모이고 있죠. 모이고 있는데 이런 보기 쉬운 저항선을 요렇게 살짝 뚫었잖아요. 이럴 때가 은근히 가장 위험한 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숏스퀴징, 어떤 공매도하는 물량이 손절치는 구간이기도 한데 개미들이 많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한번 잘 보이는 저항을 뚫고 나서 하락이 시작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고 확률적인 거예요. 전부 다 확률이기 때문에 내일 이렇게 확 하락을 할지 않을지 모르죠.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그런 패턴들이 있으면은 이런 패턴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숏을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리스크 리턴 비율도 좋거든요. 손절 라인은 짧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 걸어놓고 숏 해보고 이런 패턴들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누적으로 이제 이익이 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어떤 이러한 차트만 가지고 어떤 하락이나 상승 베팅하는 것은 절대로 권유드리지 않고 항상 어떤 방향성 베팅을 하시려고 하면은 저변에 깔려있는 경제 논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나스닥은 이제 조정을 받을 구간이 오기도 했고, 지금 나스닥을 이제 이끄는 그런 팽 주식들 관련해서 뭐 아마존이나 그런 주식들 관련해서 이제 뭐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그런 리나 칸, 그 사람이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선출이 되면서 반독점 관련해서 빅테크 기업들을 많이 압박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악재도 있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매수매도 추천 아니고 각자 선택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파트 투자 용어는 2개 정도 다루겠습니다. 박영태 님께서 인덱스 펀드와 인덱스 ETF의 차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존보글은 인덱스 펀드를 사라고 하던데 ETF와 다른 건가요? 기본적으로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다 펀드인데, 인덱스 펀드라고 하면 운용사에 맡기는 것이고, 인덱스 ETF라고 하면 펀드를 주식 형태로 이제 상장해 놓은 것을 주식을 사듯이 사는 건데, 결국은 둘 다 인덱스에 투자하는 거라서 똑같은 방식으로 운용이 돼요. 자금 입출입만 달라지는 거고, 결국 수익률이나 그런 것들 다 똑같이 운용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ETF가 수수료가 싼 편이라서 그냥 ETF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현준님께서 켈리 공식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켈리 공식은 이제 반복되는 베팅에서 베팅 사이즈를 어떻게 최적화하느냐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길 확률이 60%인 도박이 있고 1억 자금이 있으면은 한 번에 얼마씩 베팅해야지 내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이길 확률이 60%니까 50%보다 높으니까 유리하니까 첫 판에 올인해 버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첫 판에 40% 확률로 파산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잘게 나눠서 막 1%씩 베팅을 하면은 수익을 극대화하진 못하겠죠. 그래서 켈리 공식은 그냥 위키피디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간편하게. 이게 식인데, F는 이제 얼마를 베팅해야 되냐, 내 보유 자금 대비해서. 그래서 F는 0에서 1 사이 이제 값을 가지겠죠. 1이면은 올인해라. 그 다음에 뭐 0.4면은 40%, 한 번에 40%씩 베팅해라, 이런 거고, 뭐 엄밀히 말하면 질 확률이 더 높은 안 좋은 도박에는 이게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에 베팅해라, 이 뜻이죠. 그게 F고, 이제 여기서 B는 배당률인데, 1원을 베팅했을 때 승리하면은 1원에 얼마를 더 주느냐. 그래서 만원 베팅했을 때 이제 4,000원을 추가로 더 주면은 0.4인 거고, 뭐 만원 베팅해서 이기면 만원 따고 지면 만원 잃으면은 이게 B가 1이겠죠. 그리고 P는 승리 확률, Q는 패배 확률. 그러니까 승리 확률이 아까 60%고 그럼 P는 0.6, Q는 0.4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간단히 B를 1로 생각해 봅시다. 만원 베팅해서 만원 따든지 만원 잃든지, 그러면은 이게 B가 1 되니까 이 식이 그냥 P-Q가 되죠. 그럼 60% 빼기 40% 하면은 F는 20%가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베팅할 때 20%씩 베팅을 하라는 거죠. 그래야 수익이 극대화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승률이 54%면은 54% 마이너스 46%는 8%니까 한 판에 8%씩 걸어야겠죠. 근데 이겼을 때 따는 돈이랑 졌을 때 잃는 돈이 다르면은 이게 좀 더 일반화한 공식이 이제 요런 게 있습니다. A는 잃었을 때, B는 땄을 때. 그러니까 이길 확률 나누기 졌을 때 잃는 거, 질 확률 나누기 이겼을 때 따는 거, 뭐 요렇게 되는데 하나씩 보죠. 일단 P와 Q, 이길 확률, 질 확률. 이길 확률이 높을수록 F가 커지겠죠. 승률이 높을수록 베팅을 많이 해라. 그 다음 A는 이제 졌을 때 잃는 돈이니까, 이 A가 커진다는 것은 이 분모니까 이 값이 내려간다는 것이고, F도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졌을 때 잃는 돈이 많을수록 적게 베팅해라.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이겼을 때 따는 거죠. 근데 이게 분모에 있고 마이너스니까 이게 커질수록 F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겼을 때 따는 돈이 많을수록 베팅을 많이 하라는 거죠. 근데 A와 B가 둘 다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A와 B가 둘 다 커진다는 것은 엄청 많이 잃거나 많이 따거나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죠. A와 B 분모니까 둘 다 커지게 되면은 전체가 이제 작아지면서 베팅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즉 변동성이 높아질수록 베팅 사이즈도 줄여라, 이런 뜻인데, 어쨌든 뭐 그런 공식인데 이제 생각보다 투자와 매매에서 적용하기에 좀 어려운 점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매매를 진입할 때 내가 이기고 질 확률, 그 다음에 이겼을 때 액수랑 졌을 때 액수를 정확하게 가늠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뭐 카지노에서 바카라, 블랙잭, 룰렛 같은 것은 수학적으로 이론적인 확률들이 정확히 계산이 되죠. 근데 주식시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퀀트 트레이딩, 알고리즘 트레이딩 할 때는 뭐 백테스팅을 참고하면서 실제 매매할 때 조금씩 업데이트해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매뉴얼 트레이딩 할 때는, 사람이 트레이딩 할 때는 한 가지 정도 참고할 만한 것은, 이제 옵션을 아시는 분들은
옵션의 델타를 이용해서 시장 참여자가 프라이싱 하고 있는 확률을 계산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겼을 때 액수와 졌을 때 액수는 익절 손절 라인으로 제가 고정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걸 고정시켜 놓고 그 익절 손절 라인의 행사가의 옵션 델타를 통해서 이제 확률을 좀 유추해 가지고 그걸 가이드라인 삼아서 약간 조정하는 방식을 쓸 수 있는데, 뭐 옵션 모르시는 분들은 굳이 이 이야기를 지금 시점에 뭐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다 다룰 테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켈리 공식이고, 지금 위키피디아는 뭐 내용 요렇게 해서 요밖에 없는데 찾아보시면 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공식이고, 켈리 공식을 더 복잡한 사례로 확장한 공식도 있고, 또 이제 뭐 주식시장에서 포트폴리오에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포트폴리오에 적용하는 것은 그 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입력값들이 이제 계산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 가지고 아직까지 완벽한 그런 해답은 없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그런 입력값의 오차를 줄이는 것 자체가 엄청 큰 토픽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뭐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 하지만 이제 경제학자들의 비판도 많습니다. 뭐 아까 전에 입력값의 그런 불안정성도 있고, 또 효용을 최적화해야지 액수를 최적화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는데, 실제 매매와 투자에서 어떤 입력값들을 정확히 안다고 하더라도 이제 켈리 공식대로 하면은 무조건 수익률만 최대로 극대화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이 켈리 공식 따르면은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하프 켈리라고 켈리 공식이 추천한 액수의 절반만 하던가, 아니면 쿼터 켈리라고 4분의 1만 하던가,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쓰느냐? 저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올해 성적이 대략적으로 승률은 뭐 45% 정도에 이겼을 때 3% 따고 졌을 때 1% 1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걸로 계산해 보면은 27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한테 27배 레버리지 쓰라는 거죠. 27배 레버리지를 쓰면은 이제 3% 1%에서 27배 곱하면은 이겼을 때 81% 따고 졌을 때 27% 읽습니다. 정신 나갔죠? 쿼터 켈리 쓴다 하더라도 이겼을 때 20%, 졌을 때 9% 잃어요. 한 번에 매매. 그래서 저는 켈리 공식을 쓰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냥 본인이 잃었을 때 편안한 액수를 베팅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 켈리 공식의 가정 중에 하나가 승률이 베팅 간에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건데, 실제로 이제 인간은 손실을 보기 시작하면 감정적이 되어가지고 후속 베팅의 승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심리적으로 적정한 액수로 베팅하면 된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켈리 공식에 대해 알아봤고, 세 번째 파트 자기 관리는 전 오늘 5시 반 정도에 깨가지고 아침은 간단히 오트밀 같은 거 먹고 점심에 스시 맛있는 거 갑자기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아침에 명상 조금 하고 이제 로잉 머신 오늘 운동 좀 했고, 그래서 제가 스마트 체중계로 이렇게 재고 있는데 아주 지금 추세는 좋습니다. 지금 60대로 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시황이랑 켈리 공식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하루 알차게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